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그동안 적당 덕후는 많은 분야의 덕후를 모셨습니다. 그 중에는 과학 전문가, 경제 전문가, 연애 전문가, 우리들 전문가, 우리 지역 전문가 등이 있었죠. 그분들을 이렇게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경제 커뮤니케이터, 연애 커뮤니케이터, 우리술 커뮤니케이터 등등으로요. 커뮤니케이터란 생소한 분야를 보통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통 사람의 언어로 풀어 해설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분야가 생경하면 생경할수록 세상에는 유능한 커뮤니케이터가 필요하죠. 일종의 통역사들이니까요. 어려운 과학 용어를, 경제 개념을, 이성의 심리를, 우리술 제조법과 재료 등을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분들입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유능한 커뮤니케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중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터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분은 아마도 노동 커뮤니케이터 또는 청년 커뮤니케이터, 여기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죠. 지역 중소기업 노동 커뮤니케이터, 지역 청년 커뮤니케이터. 이 소중한 커뮤니케이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적당히 좋아요. 덕후가 한다. 적당 덕후. 찬우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노동 커뮤니케이터라는 말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네. 네, 생각해 보니까 그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현장 느낌을 어떻게 하면은 막 과장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축소시켜도 너무 맴매타지도 않게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가지고 글을 쓸까, 톤 유지에 되게 신경을 썼는데 그게 소통하고자 했던 의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하셨던 거죠.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천현우 작가님이 정말 우리 커뮤니티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좀 자각을 하십니까? 뭐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할 줄 아는 사람, 하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해야죠. 그렇죠. 그 능력을 가진, 고유의 능력치를 가진 사람이 적으면 당연히 소중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방송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테니까 천현우 작가님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드릴게요. 쇳밥일지라는 책을 쓰셨어요. 베스트셀러입니다. 현재 2만 부 넘게 팔린 걸로 추정되는, 지역도서관까지 합치면 3만 부 정도 되지 않을까. 요새 같은 출판 불모의 시대 이 정도면 초초대박 베스트셀러죠. 책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없었던 수도권을 넘어선 곳에 지역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가 어떻게 하루하루 버티며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소셜미디어죠. 얼굴책 등의 소셜미디어에서 짧지만 묵직한 울림이 있는 글로 이미 소셜미디어 스타가 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디어 스타트업이죠. 얼룩소에서 기자로 또 오랜 동안 활동하셨습니다. 그 약간 유명한 정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이름에 비해서 뭔가 자꾸 인플루언서 취급을 받는 게 왜 그런가 잠깐 고민을 해봤는데, 네. 이게 적극 사용자 비율이 되게 높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공유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미디어 종사자분들이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연예인의 연예인 느낌인 거잖아요. 그 전체 규모는 크지 않고 소규모로 그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겸손한 말씀해 주셨고요. 정말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아티스트를 보면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연예인의 연예인이라고. 그 말은 대중 모두에게 다 알려지진 않을 수 있으나 적어도 미디어 종사자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단순하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게 선한 영향력. 파파라치들이 붙는 연예인 같은 느낌이 아니고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요. 더군다나 미디어 관계자들, 미디어 종사자들이 천현우 작가님께 더욱더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지역 청년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들어볼 수 없었던 지역 이야기잖아요. 그동안 들어와도 뭐 대기업 중심의 노동조합, 노동자들. 근데 지금은 거기다 중장년층이 됐고, 그리고 청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산층 이상의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을 졸업하고 수도권에 있는 직장들을 다니는 그런 청년들만 생각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현우 작가님은 우리 공동체의 아주 소중한 자산이십니다. 그 지역 청년 얘기를 약간 보충하자면은 네. 이게 취재는 되게 많이 다니거든요. 취재를 많이 다니면서 이제 저도 가보잖아요. 제가 조금 달랐던 점이 네. 일 말고 저는 일을 막 잘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어딜 가서도 계속 일을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주변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계속 파악을 하려고 했던 아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구조를 보는 눈이 됐더라고요. 이제 청년 노동자 취재들을 보면은 네. 약간 개인사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 그렇죠.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결국은 개개인의 사를 추적하는 것도 거대한 네트워크를 추적하는 단초일 수 있지만 개인사를 추적하다 보면 거기에도 매몰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이게 안타까운 건데 대중들은 그런 이야기를 더 좋아하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기존의 편견, 작은 파열구를 내주시는 점에서 더더욱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죄송하네요. 자꾸 사람을 가지고 자산 하는데 이것도 죄송합니다. 소중한 분은 틀림없고요. 역시 또 오늘 처음 듣는 청취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원래는 전자고등학교를 나와서 납땜을 했었고요. 4년제 편입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원래 대학 4년제 전문대를 나와서 4년제 그러셨죠. 편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노동을 어찌저찌 하다가 용접을 알게 됐는데 용접이 마음에 들어서 용접을 시작했고요. 용접을 하면서 막 글을 꾸준히 혹은 가끔씩 끊다가 뭐 또 쓰다가 이렇게 했었다가 소셜미디어에 썼던 글을 계기로 갑자기 막 칼럼 제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게 되고 칼럼 쓰다 보니까 미디어 스타트업 얼룩소에서 제안이 왔었고요. 지금은 얼룩소를 퇴사해가지고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업 작가의 길을 거래를 하시는 거죠. 전업 작가함과 동시에 현업을 놓고 싶진 않다. 그 말씀은 용접 일을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겠죠? 물론이죠. 용접 기능장을 내년에 따려고 하고요. 애초에 용접 기능장은 이제 용접 자격증 중에서 가장 그 현장 기능의 높은 등 단계 자격증이고요. 그렇군요. 사실은 뭐 전업을 안 하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산만해서 전업을 하려니까 뭔가 계속 허전해요. 아니 뭐 글 쓰다가도 뭔가 몸을 좀 움직이는 운동을 하고 싶어 막 그런 게 있고요. 용접을 할 때도 이 몸만 쓰니까 또 뭔가 심심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쇳밥일지 같은 경우도 네. 4시간 아르바이트하거나 일간 아르바이트, 용접 알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글을 썼을 때 가장 잘 나왔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두 가지를 다 잘 하시고 싶은 욕심쟁이. 둘 다 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둘 다 하지 않으면은 인생이 재미없어서 못 살 것 같아요. 내년에 도전하시는 것 중에 용접 기능장이라고 그게 이제 용접 기사 중에 최고봉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토치를 손에서 논 지 좀 되지 않으십니까? 결국은 저는 숙련 얘기를 되게 자주 하거든요. 지금의 청년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상당수가 숙련을 쌓지 못하는 구조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것도 운동 같아서 꾸준히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기능이 조금씩 퇴화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준비하시는 기능장 자격증은 어디에 좀 직구하시면서 예, 맞습니다. 실습을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문불출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프닝 때 천윤 작가님을 노동 커뮤니케이터, 지역 노동 청년 커뮤니케이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부터 천윤 작가님의 쇳밥일지 책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대목을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2시간 동안 해보다가 제가 든 생각은 천윤 작가님 같은 노동 커뮤니케이터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분노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사회적 공분이겠죠. 공분이란 것은 결국 말 그대로 공감에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감하지 못하면 공분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아주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데 우리가 공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무지에서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지라는 게 알지 못하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 없었다는 것도 무지일 수 있죠. 사실 잘 알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문자 그대로. 최근에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변재원 씨의 장애시민 불복종이란 책이 나왔었는데 전장현 얘기거든요. 네. 출근길 막혀보고 막 지하철 이제 시위 같은 것들도 한번 네. 나가봤었는데요. 확실히 책으로 읽어야 이 내면을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시위만 나가가지고는 자세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있는데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말씀은 전장현의 그러니까 전국 장애인 연합의 대중교통 시위에 동참하셨다는 말씀이고 그분들이 얼마나 절박한가 절박함을 느꼈지만 절박함의 근원
이유는 잘 모르셨는데 그 책을 읽고 책 제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변재원 씨의 장애시민 불복종입니다. 장애시민 불복종이라는 책을 읽고 조금 더 이해하셨다 말씀이시군요. 막 감정만으로 막 따라가는 것도 되게 훌륭하고 측은지심이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한 건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뭔가 좀 더 알아야 내가 참여하든 돕든 아니다 싶으면은 손절을 하든 막 이걸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네. 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생각해 그렇죠. 보니까. 똑같은 이유로 쇳밥일지도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한 책인 거죠. 쇳밥일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요. 쇳밥일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천현우 작가님이 이때는 일용직을 하시던 때 같아요. 건설 현장에서 우리가 흔히 노가다라고 부르는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정말 우리가 분노해야 하는 이유, 분노는 공감에서 시작한다는 걸 다시 깨달았는데 드라이하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방에서 노가다 뛰다 보면 기이한 임금 낚아채기 기술이 보인다. 건설 소장이 현장 소장이겠죠. 현장 소장이 대기업 과장, 부장 접대비를 현장 팀장 돈을 떼서 보충한다. 팀장은 노가다꾼에게 돈을 뗀다. 팀장이 아예 처음부터 급여 통장과 카드를 들고 자기 목 챙기고 남을 주는 건 짬처리라 한다. 받은 임금 중 일부를 대포 통장으로 받는 상납. 이런 과정을 거쳐 노동자에겐 원금의 절반 가량만 떨어진다. 이게 정말 현재까지도 그런 겁니까? 이 글 쓰신 게 현장은 2019년 그때의 얘기죠. 그때 얘기고요. 아직도 그러냐는 질문에 먼저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큰 사업장은 개선이 됐습니다. 건설 현장 가보시면은 최근에 전부 다 카드 찍고 시간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정확하게 임금이 도입이 돼요. 그러니까 공사비나 이제 인건비 같은 것들을 에스크로라고 해가지고 재생계좌에다가 맡겨놓고 그렇군요. 월급날 되면 뿌리는 방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라지는 겁니다. 문제는 작은 곳이죠. 늘 그렇지만 제도가 닿지 않는 작은 곳에서 모든 게 일어나잖아요. 작은 곳에선 여전히 이 관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약간 상상이 안 되는 게 당연히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거나 숙련도가 떨어지거나 교육 중인 사람이거나 그러면은 외초에 원청이 책정했던 금액이 다 안 가는 건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노동자에게는 원금에 그러니까 원청이 책정했던 금액의 절반가량만 떨어진다는 거를 사람들이 참는다? 그리고 이걸 적극적으로 지적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전 이게 더 신기하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적 문제를 하자면은 네. 현장에서는 알아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전부 다 절박해요. 사정이 들어보면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잘 나온 책 중 하나가 이제 한국일보에서 나온 취재팀에서 나온 중간 착취의 지옥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간 착취의 지옥도요? 네네. 중간 착취의 지옥도 보면은 떼이는 사람들의 그걸 목소리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취재했거든요. 네.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책에서도 네. 자세히 보면은 떼이는 과정을 잘 몰라요. 법이 있거든요. 네네네. 예, 3% 이상 못 떼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과정이 알 수가 없으니까 적발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 말씀이죠. 피해자는 절대 구조를 알 수 없다. 떼인 사람은 모르고 뗀 사람만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뗀 사람들 막말로 줄이 틀어가지고 뭐 발설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은 모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뭐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고 하는데 마약이 어디서 흘러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노동 현장에서 임금 떼는 거를 마약 같은 범죄에 똑같은 것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구조 자체를 말씀드리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적발 자체가 되게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관행이 사라지질 않는 거죠. 이게 지금 큰 건설 현장 같은 데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계좌죠. 에스크로를 도입해서 그런 것도 많이 사라졌는데 그럼 이런 게 전국 단위로 작은 현장까지 다 퍼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작년쯤이었을 텐데요. 네. 조선소 상생협약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노조하고 네. 정부하고 뭐 다 모여가지고 지자체하고 회사하고 다 모여가지고 네. 어떻게 얘기가 나온 건데 거기서도 에스크로 얘기가 나왔고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예요. 이런 게. 이거 그나마 좀 마음의 위안이 약간 오는 얘기였습니다. 공사 현장 이야기를 책에서도 많이 쓰셨어요. 그 당시 노가다판에서 이런 임금 떼기를 소위 똥떼기라는 은어로 부른다고. 그 관행에 주로 당하던 작가님의 중년 지인이 작가님에게 한 증언을 천현우 작가님이 책에 그대로 쓰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네 칼럼은 전부 챙겨서 보거든. 근데 그 왜 우리 판때기서만 쓰는 말들이 있지 않냐? 그런 상스러운 걸 컬럼에 그대로 실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리고 먹물돌 말처럼 쓰면 맛이 안 살지. 그 중간 언어를 찾아야 되는데 현우 네가 그걸 잘한단 말이지. 노조어제들이 이게 안 돼 이게. 맨날 머리띠 메고 메가폰 잡고 소리만 치잖냐.
간절한 건 이해하겠는데 촌스러워. 그림이 너무 구리잖아. 그 먹물들이 원하는 양식미라는 게 따로 있을 거 아니냐? 우리 얘기를 먹물들 언어로 번역해야 하는 거지. 좀 안 이꼬운데 세상은 그렇게 바꾸는 거야. 현우 넌 그게 되더라. 그래서 네가 중요한 거야. 우리 셋밥 얘기를 먹물들 알아먹게 쓸 수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대목이 천영 작가님이 우리 공동체의 정말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아저씨가 말하는 게 거칠어서 그런데 네. 목소리가 진짜 성시경이나 미남계 성우 같아가지고 내가 네 칼럼은 전부 챙겨서 보거든. 죄송합니다. 제가 연기를 또 못했네요. 그런데 여기에 본질이 다 담겨 있다고 보고 이 그쵸. 말을 들으면서 더 의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늘 말할 때 비약하거나 아구가 안 맞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산만해서 그래요. 이걸 잘 정리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좀 더 잘 해보려고 노력하게 된 것 같고요. 그렇죠. 셋밤 얘기를 먹물들 알아서 껴서 먹물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냥 이거 주류사회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아재들이 한 얘기도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노조 아재들이 이게 안 돼. 맨날 머리 때문에 그 메가폰 잡고 소리만 치잖아. 간절한 건 이해하겠는데 촌스러워. 그림이 너무 구려. 이게 저도 지금 몇십 년째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 약자가 항상 정의롭진 않습니다. 약자가 항상 선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해서 그 이야기가 항상 정당한 것도 아니고 근데 대부분 그렇긴 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건 그런 사람들일수록 아까 전장현 얘기 말씀하셨지만 전장현도 소위 말하는 젊은 직장인들 중심으로 얼마나 많이 욕을 먹었습니까? 내가 지금 출근하는데 지하철이 안 간다. 당신들이 사정이 절박한 건 이해하겠는데 근데 내가 지금 출근이 늦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나는 직장에서 깨지고 내가 오늘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 이것 때문에 계약 파기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라고 하는 순간 어려운 문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상식밖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에는 일종의 상식으로 통용되는 행위들이 있고 네. 이 상식 밖의 행위들을 굉장히 배척하는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욱 이렇게 유별난 행동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전장현 집회 같은 경우에는 네. 좀 그래서 되게 어려운 문제였던 거고요. 상식 밖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절박함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늘 고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쪽은 좀 다르거든요. 이제 여기 말씀하신 건 이제 그 공장 노동 얘기인데 네. 공장 노동 같은 경우 87년도 때 했던 게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똑같아요. 그렇죠. 막 2000년도 초반에 민중가요 부르면 언제적 민중가요냐 막 이랬었는데 2023년에도 이걸 튼단 말입니다. 성찰이 없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거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아쉬운 구석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스포츠로 치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응원 문화가 미친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노래 한두 개, 서너 개 가지고만 했다면 지금은 사실 어떤 지역 프로 축구팀의 팬이 되려면 노래 3, 40곡 정도는 달달 외우고 있어야 될 정도로. 근데 그게 너무 신나고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축구를 보러 간 게 아니라 내가 공연장에 온 듯한 그러니까 내가 클럽에 온 듯한 그런 착각까지 들 만큼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신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놀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진행을 했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은 대형 노조의 집회도 전장현의 집회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분명히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야 저거 잘 모르겠지만 내가 들을 만한 얘기인데 재미있는데 감동적이야. 그런 부분에서 발전이라고 얘기할까 진화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보통 시민들의 공감의 영역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얘기네요. 사실 노조의 집회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건 네. 시민을 끌어들이는 행동이 아니고 세를 과시하는 행동에 훨씬 가깝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네. 차 대절하고 막 사람들 이렇게 쫙 보고 동원하고 이런 거는 조직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게 맞거든요. 그렇죠. 이 뛰어난 역량을 근데 내부에서 소비해 버리니까 밖에 사람들을 끌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래서 갇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조직 문화가. 끌어들여야죠. 우리가 87년 말씀하셨는데 87년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일반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공감이 없이는 그 어떤 정책도 단체도 정당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 시민이 국민이 곧 국가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니까. 자,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명저 셋밥일지의 명구절을 물론 제멋대로 선정했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읽어보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마지막이 좀 드라마틱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으로 다져진 친구들을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당시에 유일한 직장인이었던 최현우 작가님이 부산에서 거하게 술도 사시고 밥도 묵고 막 다 하셨죠.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그때 이런 말을 했었죠. 니는 참 좋겠다. 졸업 빨리 해가 돈도 벌고. 근데 전문대 나와가 대기업 갈 수 있나? 그 말을 듣고 작가님이 그때 느꼈던 감정을 책에다 이렇게 쓰셨어요. 저는 이 대목도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학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면 거짓말. 수능도 안 봤지만 대학 순위표는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 한국에서 명문대는 만병통치약 같아서 어딜 가나 약발이 들었다. 당장 전 직장만 해도 현장 쇠밥 수십 년 먹은 기술자가 명문대 학식 몇 년 먹은 관리자 눈치를 살폈다. 이때 4년제 편입을 결심하신 거죠? 감정적인 게 당연히 세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친구들끼리까지 이제 학벌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나? 더구나 온라인 게임에서 수많은 전장을 몇 년 동안 같이 누볐던 전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에서 편견 없이 만났던 애가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와서 장벽을 다 깨버리니까 그때 큰 충격을 받았던 게 자기는 이번이었어요. 사수에서 좋은 대학, 소위 말하는 명문대 갔다고. 딴에는 걱정 반, 뭐 자랑 반일 텐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건 맞죠? 예, 무시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는 전문대에 나와서 진짜로 그렇다고 이제 제 그 학과의 특성도 있는데요. 전자학과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게 배우면은 애매한 곳밖에 취업이 안 됩니다. 2년제가 좀 뭔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편입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4년제 편입을 결심하는 거는 보통 중산층, 차상위층 정도라고 해도 어느 정도 어려움은 있어도 어떻게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현우 작가님은 직장을 그만두고 편입 공부에만 전념해야 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경제적 상황이 그렇게 어려우셨던 거죠? 굉장히 쪼들리게 해서 그래서 최대한 많이 벌어놓으려고 했었어요. 정말로 1년 정도는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 개미가 그쵸, 신경 그쵸. 쌓듯이 계속 쌓아놓으려고 했었는데 네. 그래서 1년 정도 영어랑 전공 공부 병행하면서 막 그 졸업 학점이랑 그리고 제가 자격증이 있는 자격증 하면은 이제 학점으로 일부 인정해 주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다 영문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학사 편입으로 네. 이제 지방의 4년제 중에 이제 전자과 가면은 여긴 취업 잘 된다 이런 과들 이런 학교들 전부 다 알아보고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요. 네. 이 부를 축제하려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을 벌여놓으려는 이 과정 속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죠. 큰 불행이 찾아오죠. 아이고 20대 이때의 나이가 20대 초중반 아직 중반도 안 됐을 때죠. 딱 중반에 걸치죠. 딱 중반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다중 채무자가 되는 경험을 하십니다. 이건 책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고개를 푹 숙인 엄마 앞에서 스르르 주저앉았다. 아직 넉넉치 않은 머리가 피해 규모를 냉정하게 추산하고 있었다. 제3금융권에서 끌어다 쓴 돈이 약 2천. 엄마의 다이어리를 본 순간 절망의 먹구름에 떨어진 번개가 머리를 후려쳤다. 사람들에게 진 빚만 3천. 은행권에서 빌려다 쓴 돈 3천. 도합 8천. 퇴사 직전 내 월급이 120만 원인데 빚이 8천. 이건 솔직히 공감한다거나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대목입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상상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편입할 돈만 모으자라고 했는데 부라는 게 사실 돈이라는 게 네. 보이면 또 굴리면 규모가 더 커지는 이걸 목도했을 때 네, 사람 이 제어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머니도 이 딜레마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월급을 벌는데 월급 가지고 뭐가 안 되니까 네, 그 어머니가 그 일수를 하고 막 계속 재테크를 굴렸는데 재테크가 어느 순간 월급보다 더 많이 버는 그 과정 거기까지 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좀 취하셨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사기였고 싸그리 전부 다 빚으로 딱 돌아오는 순간 인생 최대의 위기였거든요. 이때가. 그때 일종의 어머니가 설계를 당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단기 설계를 당했죠. 심지어.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진짜 왜 불행은 어깨를 나란히 걸고 오는 걸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 불행한 이야기는 저희가 2부에서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찬우 작가님과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찬우 작가님 이런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작가님에게 힘든 개인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정작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불편하거나 어색하지 않게 만드는 놀라운 재주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네. 눈물샘이 확 계속 올라와요. 이거를 억제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사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감정은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음. 톤을 낮추는 그게 숙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게 말하니까 가슴이 더 아프잖아요. 그동안 수많은 고통과 불행으로 스스로를 단련시켰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아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현장이나 뭐 네. 이런 데 보면 불합리함을 굉장히 많이 당하거든요. 근데 음. 불합리하다고 따지면 나가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 숙련돼 있는 거죠. 열심히 의식해서 숙련한 게 아니고. 보통 그런 경험을 군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군은 제대라는 희망이 있죠. 아이고 사회에서 제대하면 안 되는데 20대 초중반에 빚이 8천이라면 3, 40대 어지간한 중산층 직장인으로 치환하면 최소 몇 억 규모 이상의 빚 아닙니까? 그러면 평생을 거의 빚만 갚다가 인생을 다 보낼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당시 심경이 어떠셨어요? 인생 최대의 위기였고 이게 아직도 꿈에 나오더라고요. 다 정리했거든요. 작년에 다 정리했음에도 아 불구하고 우선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야, 그 어려운 걸 해내셨네요. 어떻게 되더라고요. 또 그 되게 재밌는데요. 이 네.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을 했었단 말이에요. 음. 이거를 일시상환을 하면은 네. 일시상환하는 과정 되게 재밌는데 사무실에 가가지고 네. 찾아왔어요. 그래서 일시상환을 할게요 하고 계좌로 이렇게 하고 이체하고 네, 그거 확인하면은 그분이 축하합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박수를 쳐줘요. 네네. 아 진짜 그때 와 이게 별거 아닌데 그냥 사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측은지심이 있는 거죠. 이제 신용회복이 있는 분들도. 그분들 사람인데 당연하겠죠. 너무 진짜 그때 뭔가 고생이 끝났다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원금이 일단 안 줄고요. 빚을 돌려 막아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월급으로 처리가 안 되니까. 자, 돈을 꾸러 다니잖아요. 돈을 네. 꾸러 다니면서 인간관계가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로드맵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IMF 때도 나라가 어마어마한 고통에 휩싸였지만은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막 이제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제보잖아요. 로드맵을 네. 생각을 하고 제시를 하잖아요. 로드맵이 보였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야 될지 자문 받고 신용회복위원회 가가지고 네. 빚 합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일단 국가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요. 그 당시까지는 국가한테 제가 받은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동시에 이제 위기 상황이라도 극복해 나가려고 보다 보면은 이게 체계를 세우게 돼 있구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크게 성숙해진 계기이긴 하지만 다시는 겪고 싶진 않아요. 당연하지. 겪으시면 안 되고. 예, 늦었지만 정말 채무자 신분에서 벗어나신 거를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또 불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니 어떻게 불행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나 큰 불행을 넘기고 나면 작은 행복이 오고 그 행복을 좀 맛보려고 하면 또 뒤따라 오는 건지 그나마 의지하실 수 있었던 버팀목이었던 어머니가 큰 병에 걸리셨고 큰 수술을 하게 되시죠. 이게 아직도 어머니는 수시로 병원을 들락날락 하시는데 그러니까 유방암이 완치가 된 거는 아니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 발견했을 때가 되게 컸었거든요. 아이고. 그때 근데 양산 컨테이너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제가 네네. 이 직장을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리고 양산에서 생활 자체가 약간 외부하고 단절해서 생활했는데 네. 약간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었다 보니까 그 깨끗한 느낌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냥 오히려? 멀끔한 느낌이. 근데 이걸 그만두고 창원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네. 치료가 잘 됐거든요. 그때 감동적이었는데 그 네. 감동은 잠깐이었고 구직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웠어요. 또다시 다람쥐 쳇바퀴죠. 책에는 그때 이렇게 쓰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이 정도의 문장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고쳐 쓰고 고쳐 썼을까 하면서 가슴이 되게 뜨거웠었거든요. 그 대목 읽어드릴게요. 어머니가 큰 병에 걸리셨고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 직후의 심경을 표현하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됐다. 눈물이란 꼭 슬플 때만 나지 않음을. 눈 아래 맺힌 작고 뜨거운 액체 속엔 온갖 복잡한 감정이 조밀하게 뭉쳐 있음을. 저는 그때
되게 버리는 게 익숙했거든요. 양산 생활은 진짜 인터넷이랑 뭐 이런 거 다 끊어놓고 생활하다 보니까 체념하는 게 되게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 안 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됐을 때 음. 와, 난 사실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었어. 그냥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그냥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막 했는데 그게 안 될 시험이 통과됐을 때 그 느낌보다 훨씬 막 더 여러 가지 감정이 몰아치더라고요. 울음이 막 의사가 나았다고 했을 때 터진 게 아니고 엄마가 그 이제 의식을 깨시고 네. 얘기를 했는데 또 집안 개판 쳐놨지. 니 가만히 있으라. 그거 내가 가서 다 치운다 이러니까 그때 제어가 안 돼. 콸콸콸콸. 네네네네. 예. 저 어느 정도 이해할 것 같아요. 그쵸.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들면서 뭐 우리 엄마 살았다부터 시작해서 그쵸. 아이고 슬픈 얘기 좀 그만해야겠다 이제. 네. 그만할게요. 천현우 같은 작가님이 왜 우리 공동체에 빛과 소금처럼 귀하고 귀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청취자 여러분의 정치 성향과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스스로 그래도 나는 합리적 시민 의식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시민의 중산층의 정수리에 떨어지는 불벼락 같은 깨우침입니다. 이 문단의 배경은 천현우 작가님이 외국계 대기업 자동차 회사에서 하청직으로 일하실 때의 경험이에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근무했던 외국계나 국내 대기업은 생산직은 정직원과 하청직원이 똑같은 일을 했다. 임금, 대우, 고용, 복지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날지언정 같은 노동자며 동료란 느낌은 있었다. 여기는 아니었다. 우리가 2-3시간 만에 한 라인을 비우면 정직원은 그제야 간이 사무실에서 나와 프레스기 설정을 교체했다. 10여 분의 작업을 마치면 도로 간이 사무실로 들어갔다. 안에서 뭐 하는지 들여다보니 휴대폰으로 주식이나 게임을 했다. 자는 사람도 보였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해달라 절규하는 하청 직원들을 보았는데 현실은 동일 노동조차 안 시켜주는 셈이었다. 약자라고 다 선한 것은 아니죠. 약자라고 다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이 구절은 악용될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고 너무 맞는 말이라 공감하기도 하고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노동을 고용주와 노동제 두 개 관계로만 딱 설정을 해놓으면 선악으로 뭔가 갈리기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모두 약자다라는 논리로 가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고용주 중에서도 약자가 더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 하청 사장님들 보면은 월급 한 350에서 500 정도 다양해요. 아무튼간에 그 정도 받으면서 일하는 하청 사장님들이 네. 자기가 또 세무회계도 다 하고 다 격리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되게 힘들게 살아요. 근데 뭐 어디 자동차 회사 정규직들이 보통 이제 약간씩 달라도 30년 차 정규직 연봉은 8천에서 1억입니다. 그렇죠. 8천에서 1억인데 이 경우 누가 약자인지 너무 명백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분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은 다 이런 사정이 있는 거고 이런 사정들을 잘 쪼개서 봐야 되는 거에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외계인이 쳐들어온다면 한국도 일본하고 연합해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 노회찬 이제 의원의 말씀이셨는데 굉장히 동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요. 근데 네. 이게 실제로 원하청이 함께 연대하는 일이 네.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도 되게 어려운데요. 이게 그러면 산별 노조가 어째서 그렇다, 기업별 노조가 뭐 어째서 그렇다 이런 구조 얘기로 바로 흘러 들어가는데 네. 구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네. 조직 자체가 아예 다른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는 그리고 이 다른 조직들 좀 더 뭔가 많이 받고 좀 상대하기 더 가지고 편한 조직. 있는 네. 조직과 좀 더 없는지만 다수의 조직들 이 중간 사이를 기막히게 오가면서 저울질을 잘하거든요. 원하청 격차가 이렇게 심한 상황에서 이 저울질까지 동반되니까 둘이 같이 싸워 나가야 될 그걸 찾아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결과적으로는 제로섬 게임으로 수반되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은. 아이고 그럼 그 와중에 그나마 목소리가 좀 더 크고 회사 입장에서는 상대하기 편한 협상하기 편한 상대를 고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문제는 정규직 노조원들이 비정규직과 연대할 뜻이 그렇게 강하지 않게 보인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청이 하청을 아래 계급처럼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현실이고 이게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정규직 노조의 성찰도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공장 대기업 외국계 대기업 얘기 나와서 말씀인데요. 네. 그 기업에서 30년 근무하신 지금은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던 이범년 노동자분의 쓴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됐는데요. 위장 취업자에서 늙은 노동자로 언 30년이란 좀 제목이 긴 책이 있습니다. 위장 취업을 했다가 그냥 거기에 못을 박아버린 경우거든요. 이분이 근데 되게 내부자의 눈으로 성찰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노조에다가 쏟아지는 그거 비난들 대부분 부당하지 않다.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조금 억울하고 그리고 우리는 좀 성찰을 해야 된다. 우리 너무 고여 있다. 조직이 너무 고였고 어느 순간 우리는 서울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더라. 다른 걸 다 떠나서 네. 아니 월급 차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사람들이 물론 공부를 하지만은 네. 실제 현장을 가보면 그것 때문에 화내지 않아요. 뭐가 문제냐면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태도의 문제. 이렇게 그러니까 어른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은 지금처럼 막 들불같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청들이 억울해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마구 억울해하지는 않는데 결국은 이런 어른들이 많아야 되고 성찰하는 어른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제일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뭐 성향의 문제나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그 사람이 합리적이고 사람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성향이 무엇이든 대화는 됩니다. 합의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행동을 하면 벌을 받게 만드는 거겠죠.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어려운 얘기 해주셨어요. 책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 대목이야말로 천은우 작가님의 통찰력이 가장 돋보이는 부분 중 단연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인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진짜 욕먹어야 할 주체는 재벌과 대기업이지만 유달리 노조가 더 비난받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보이지 않는 재벌의 횡포가 아메리카노 정도라면 눈앞에서 직접 체험하는 차별은 에스프레소 원액만큼 썼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격차에서 사람들이 분노할 거란 그 가설들이 많은데 실제로 겪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네. 임금체불 2달 밀렸다고 해가지고 회사를 때려치고 회사 기물을 파손하거나 도망치지 않아요. 그럼 이게 어디서 발동되느냐? 저녁에 나왔던 싸이버거가 나오지 않을 때 그 자체 파업을 시도해버린단 말입니다. 거기서 느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의 이런 것들이 이걸 느끼게 하는 내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구조를 느끼게 하는 마찬가지로 정규직에 이런 아무렇지도 않은 차별들이 있어요. 네. 그게 가시화되고 이게 행동으로 딱 나타났을 때 이거 한 방이 하청한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연대 투쟁 얘기할 때 더 화납니다. 연대 투쟁이고 뭐고 너네가 먼저 배제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별은 가깝고 구조는 멉니다. 늘. 근데 늘 구조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그렇군요. 재벌들의 뭐 독점 구조가 문제다 막 이러는데 아닙니다. 차별은 가깝고 구조는 멉니다. 이 마음을 좀 생겨주시고 네. 노동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왕 시원하게 정말 말씀하신 김에 책에서도 정규직 노조원에게 받았던 차별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더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컨대 샤워실을 못 쓰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럼 샤워실은 정규직 노조원들만 사용할 수 있게 그들이 막은 겁니까? 네, 그러니까 논리는 이거죠. 우리가 이거 회사랑 가열차게 투쟁해서 얻은 건데 네. 너네가 뭐냐고 무임승차를 하느냐. 이게 20대 남자들이라고 이제 프레임을 당하는 아이고. 이대남 논리들과 되게 비슷한데 너네는 사회에 누를 끼치면서 뭐가 잘났다고 그걸 주장하냔 말이다. 아무것도 기여한 게 없으면서 기여를 가지고 차별을 하는 거죠. 이건 근데 인간 본질인 것 같아요. 막 이대남들이 뭐 어쨌다 저쨌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 본질이에요 이게. 아이고. 일본의 혐한 그룹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예. 가장 유명한 단체 바보 대표가 이런 말을 찬스럽게 한 적이 있죠. 차별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이다. 예, 제특회에서도 네. 그 얘기를 했었죠. 아시는군요. 그 친구가 이런 얘기도 했었죠. 차별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이고 세상에 차별과 혐오가 없는 곳이 있다면 나는 그곳을 지옥이라 부를 것이다. 그 지옥이 실제 우리 눈앞에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그런 지옥을 네.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괜찮은 지옥이네요. 그러니까 차별과 혐오는 제가 생각해도 인간의 본성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교육이고 문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의식이고요. 그게 네. 그리고 국격이기도 하죠. 이게 커지면 단위가 국격이 되죠.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조합원도 아니고 그리고 이대남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언론노조 조합원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서 지금은 아닙니다. 관리자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 언론노조도 이 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방송사에도 수많은 비정규직이 뛰어 있고 그들이 받는 크고 작은 차별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반성을 하면서 복잡 미묘하네요. 이 부분은 최은우 작가님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차별과 그게 구분짓기가 인간 본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디에든 다 있습니다. 대학교만 해보세요. 서울 캠퍼스랑 지방 캠퍼스가 일단 뭐라고 하잖아요. 서울만 이럴까요? 서울 아닙니다. 그 글로컬 대학 한다고 네. 이제 대학 통합 얘기 나오거든요. 네네. 지방대에서도 서로 급을 또 나눠요. 거기서도 심지어 아, 그러고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충북대, 어드대 뭐 이런데 다 합치려고 하면 거기서 이제 또 그 계급을 따닥 나누는 그러니까 겁니다. 우리가 근본인데 니네가 어디 무임승차하려고 그러냐? 네 그런 식이고요. 또 교사들은 또 다를까요? 정규직 교사, 비정규직 교사 나눠가지고 비정규직 교사를 왜 교사라고 부르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다 됐고요. 월급 깎아서 뭐 아래다가 흘려달라는 얘기 안 해요. 근데 같은 노동자로서 같은 일원으로서는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이게 본질적으로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서 야, 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 약간 후회도 하고 왜 이 주제를 꺼냈을까? 약간 후회도 하고 그런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프로그램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드릴 수는 없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차별을 겪었던 분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 드리는 것도 의미는 있겠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변명을 비겁하게 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책 대목에서 구조는 멀고 차별은 가깝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도까지 말씀하실 정도면 그 가까운 차별을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채워하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는 좀 둔감해가지고 사실은 막 차별을 심하게 겪거나 근데 둔감해서 눈치채지 못한 것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은밀하게 막 했던 행위들도 많은데 그냥 민감한 행동들 일일이 막 그걸 전시해가지고 차별당했다 이러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행위 본질적으로 그냥 노동시장에 지금 이런 것들이 꽤 만연해 있다. 이것도 근데 기업별로 또 달라요. 못 나갈수록 차별이 더 심해져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원래 자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대표적인 게 군대잖아요. 군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생활관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전 말로는 내무반, 내무실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되는 혜택을 소수가 독점하기 위해서는 차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전부 다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이렇게 굴러가는 줄 알았는데 네, 또 그렇지 않은 괜찮은 것도. 하청 괜찮은 그 기업의 하청으로 가니까 튼실한 외국계 기업으로 하청이랑 원청이랑 초반에는 하청이 임금이 더 많아요 심지어. 아, 그렇습니까? 네, 임금이 더 많아요. 이제 원청이 약간 받을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없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 그러니까 원청이 이제 연공급제로 이제 임금이 점점점 협상하는 대로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하청도 근데 그 나름 비슷한 임금 테이블을 맞춰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결국은 설계의 문제인 겁니다. 이건 전부 다. 근데 설계를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노조들의 기본적인 그 공감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결국은 근데 그 회사는 그 북유럽 회사라 가지고 그런 게 좀 있었겠다 싶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최은우 작가님의 해법 답변을 들어보면, 해법은 아니죠. 답변을 들어보면 역시 결론은 본질은 인간에 대한 문제인가, 하지만 다 사람에 대한 문제만은 아닐 거잖아요. 선과 악 혹은 강하고 약해서 생기는 문제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복잡합니다. 시스템을 설계를 잘 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있어요. 시스템 설계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사람한테 호소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좌우파가 나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거 다 따질 때도 오고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둘 다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둘 다 동시에 다 해야 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람으로 존중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급격한 압축 성장, 압축 발전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내 주변의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려 하는, 안음을 강제당하는 이런 구조가 문제이긴 문제인데, 근데 또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람 개개인에도 문제는 있단 말입니다. 복잡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혐오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일단 대표적으로 대기업 노조와 원청하청은 그 관계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수야, 당신들은 소수야. 우리가 언제나 더 목소리가 크고 힘이 세. 근데 이 소수와 다수의 관계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인간도 어떤 계급에 있건 어떤 얼마나 큰 자산을 가지고 있건 간에 모든 인간은 어떤 특정한 순간에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백인이 주류사회에 가면은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인도의 아리안들이 주류가 있는 그 사회에 가면 그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이든 취향이든 교육이든 배경이든 무엇이든 인간은 언제 어느 순간은 반드시 소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차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도 남들을 차별하면 안 되거든요. 그쵸. 차별 당해본 경험이 또 차별하지 않으려 하는 그 의지랑 좀 더 연결되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느껴보는 게 정규직 아저씨들 보면서 또 느꼈던 것 중 하나가 네. 이분들은 차별을 되게 많이 당했을 때 서름을 되게 많이 당하셨거든요. 이분들도 당연히 맨날 회사에서 자른다고 하고 그렇죠. 뭐 그러면 어쩔 수 있겠어요. 막 동지들은 막 자기 그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내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좀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어쨌든 간에 막 극한 투쟁을 하고 심지어 그런 와중에서 죽기도 하고 실제 목숨까지 거시고 그러셨죠. 네. 그런 게 많은데 이 측은지심이 왜 이렇게 없어졌나 했는데 돌이켜 보면은 차별을 당했던 시간이 짧고 네. 점차 그러니까 차별을 안 당하고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걸 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기득권이란 체감이 약간 없을 수가 있겠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은 이분들의 소비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네. 연봉 8천에서 1억이라는 생각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돈을 안 쓰세요. 자기한테 투자해보는 그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기득권이란 인식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이 그런 8천에서 1억은 대체 어디다가 쓰냐. 자식 교육에 다 들어가는 거죠. 사실 그쪽 그 연봉 8천 정도 넘어간다면 사실 정말 우리 사회 기준으로도 아니 이건 미국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흔히 선진국 기준으로도 굉장히 고연봉에 속하는 건데 그 분들은 한 번도 그걸 자신을 위해서 시원하게 흔히 얘기하는 플렉스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스스로를 아마 중산층이라고는 생각해도 기득권이라고 생각은 죽어도 안 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물어보면은 결국은 이런 답변이 날라온다면 나중에 다 합쳐보면은 되게 너무한 소리인데 네. 굉장히 당연한 게 그러니까 꽤 설득되는 논리가 있어요. 자, 내가 연봉 1억이 있으면 뭐 하냐? 자식 교육에다가 맨날 몇백씩 나가. 게다가 걔 결혼시키는 또 집도 하나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어? 그러면서 야 우리나라가 노후 그게 잘 돼 있냐? 노후 보장이 잘 돼 있는 게 아니야. 나도 부동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설득되는데? 설득이 되면서도 설득이 안 되기도 하고 묘한 구조죠. 아이고 이래저래 우리 사회가 갈 길이 더 멀다는 정말 진짜 멀구나라는 한숨 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천연의 작가님 같은 이런 의인들, 선인들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또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얘기하면 저는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겸손해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저에 대한 이 상찬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마음껏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천유의 작가님에 대한 상찬은 저희가 내일까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좋아요. 누구나 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